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한 이 시각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와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3월 12일 수요일 함께하는 마포스퀘어 1부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저모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남재준 국정원장 문책론이 점차 거세지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남재준 국정원장 문제, 거치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여권 내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이번 증거조작 파문을 대하는 그런 방어적인 이 모습을 보면 이전 댓글 사건하고는 좀 다르게 좀 분위기가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이렇게 직접 이렇게 옹호를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결국 지도부 회의에서도 심재철 최고위원이 남재준 원장의 사실 책임을 직접 거론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이제 써냈습니다. 물론 심재철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권 내에서는 비주류 인사이긴 한데요. 그런데 어쨌든 당 지도부 회의, 공식 회의에서 이 같은 얘기가 나왔다는 것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심재철 최고위원까지 그 전에 이재호 친이계 좌장격이라고 그러죠. 이재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남재준 원장의 사퇴를 촉구를 하면서 이 남 원장을 비호하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이후에 김용태 의원도 그랬죠.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출마한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정몽준 의원도 직간접적으로 또 언론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남재준 원장의 책임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친박 주류 쪽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 거론을 하는 대신 일단 대통령의 얘기대로 먼저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거론하자. 오늘 황우여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친박 주류 쪽에서는 이제 이런 원칙을 좀 정한 것 같고요. 반면에 비주류 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남재준 원장의 책임론, 사퇴론이 지금 적극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여권 내에서는 이러다가 또 이 문제가 고리가 돼서 개파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남 원장의 책임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친박 주류 쪽은 좀 옹호하는 아직은 남재준 원장이 좀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역할론을 얘기하고 남재준 원장을 좀 옹호하는 듯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기류 자체로 보면 이미 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분위기들이 꽤 엿보입니다. 친박 주류 핵심 인사들도 좀 사석에서 만나면요. 이 건이 계속해서 상황이 이렇게 질질 끌어지다 보면 사실은 지금 검찰 수사 결과가 아무리 빨라도 4월 안에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5월 초중순께 이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에 결국은 이 국정원이 개입된 이 문제가 지방선거에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당 내에서는 굉장히 염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친박 주류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청와대 쪽에서 어쨌든 당장의 문책론이나 사퇴 얘기 이런 것들보다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선 진상규명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공개적으로 스탠스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여권 핵심부 입장에서는 남재준 원장의 사퇴 카드를 좀 전국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사퇴 얘기가 나옴으로 해서 여론이 이 정도면 일단은 지켜보자. 이 정도 수준이 될 만한 그런 좀 타임 포인트를 찾는다 그래야 될까요? 네네. 지금은 오히려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박 대통령이 네네. 시그널을 좀 줬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여권 핵심부에서 지금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주요 지역에 출마해 있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 서울 같은 경우는 정몽준 의원이 그렇죠.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남경필 의원이 가장 유력한데, 남경필 의원도
친박 주류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비주류의 그렇죠. 대표 성격이죠. 네네. 그리고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도 개혁 성향이 굉장히 강한 후보고요. 이렇게 친박 주류 쪽에서 비주류를 사실 등 때리면서 이 중진 차출론을 전면화하면서 이제 후보로 내세웠는데, 이들 후보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현장 돌아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 몇몇 여론조사에도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과연 남재준 원장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들 후보들이 과연 좀 용인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남재준 원장의 사퇴를 촉구를 하고 나섰죠. 네.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이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당 핵심부를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남재준 원장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면 여권 핵심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고 등 떠밀리는, 그야말로 좀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내부 갈등이 더 촉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말씀드렸듯이 남재준 원장의 계속 남재준 원장 체제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부에서도 좀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겨냥한다면은 빠른 용단을 내리는 게 여당 측에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 최근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또 중앙일보, 문화일보, 이런 좀 보수적 색채가 강한 언론들이 지금 남재준 원장의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권 핵심 인사 오늘 오전에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 핵심 인사의 말은 정확히 이랬습니다. 그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빨리 털고 지방선거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그널을 보내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대체로 말씀드렸듯이 여권 핵심부도 좀 진짜 남재준 사퇴 카드가 좀 최대로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좀 자신들에게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좀 그런 좀 타임 포인트를 좀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지방선거 공천 룰을 두고 또 여야 모두 각 후보 진영을 중심으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제주, 울산 이런 곳에 100% 여론조사 경선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매일같이 지금 얘기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만 해도 지금 특히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기왕에 이제 논란이 커졌었으니까요. 원희룡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우금민 현 지사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입당을 하면서 17,000명의 당원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된 공정경선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100% 여론조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얘기가 되다가, 어제 아침에 김재원 그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금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죠. 네. 김재원 위원장이 100% 여론조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하면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현재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심 50%, 민심 50%가 반영된 구조로 가나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얘기가 알려지자 원희룡 의원 측에서 그러면 나 출마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논란이 됐었죠. 네네. 그렇다가 이제 어제 때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제대로는 다시 100% 여론조사 쪽으로 조금 기류가 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이제 회의를 한다 그러는데요.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제주는 이렇게 지금 계속 당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고요. 울산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특정 후보가 당원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심의 왜곡 가능성, 이게 이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주목해봐야 될 얘기가, 이 원희룡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그래서 100% 여론조사도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좀 그렇게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금민 지사가 작년에 입당을 할 때 당시 보도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우금민 지사 성희롱 문제도 있었고요. 또 잦은 당적전 경쟁도 굉장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금민 지사가 현경대 전 제주 출신 의원, 국회의원이 있죠. 현경대 전 의원이 이른바 그 박근혜 대통령의 7인의 소속이죠. 7인의 멤버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렇죠. 현경대 전 의원이 사실 우금민 지사의 입당을 적극 추진했다는 얘기가 그때 파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금민 지사를 무리수를 써서 입당을 시켰는데 그런데 정작 지방선거에는 이번에 출마를 못하게 되거나 혹은 떨어지게 되면 사실 상황이 좀 굉장히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청와대에서 원희룡 전 의원 쪽에 좀 유리한 100% 여론조사에 제공을 걸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랬다가 다시 지금 청와대 쪽하고 의견 조율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아마 제주나 울산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의 반영 비율을 50%에서 100%까지 높이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은데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이미 여권 입장에서는 특정인을 위해서 룰을 좀 너무 임의적으로 바꾸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조금 체면을 구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야권에서는 지금 통합신당이 민주당은 지금 현재 민심 50%, 당심 50%가 반영되는 그런 이제 경선 룰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나올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조직력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민심의 반영 비율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새정치연합 쪽에서 배심원제를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인사들로 해서 이제 최대한 뭐 배심원을 어떻게 뽑느냐도 문제겠지만 어쨌든 소규모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후보자 간 토론을 보거나 이런 정보를 가진 다음에 이 후보자들을 직접 선택하는 이런 방식을 좀 요구를 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당에 좀 당 조직의 밑바탕을 두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로서는 또 과연 이게 100% 순순히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겠죠. 지금 통합신당 쪽에서는 아직 뭐 경선룰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된 상황이 아닙니다만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 크게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여야 모두 지금 경선 룰을 둘러싸고 신경전 굉장히 치열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우금민 지사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미 조직을 좀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의원들이나 또 현 지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경선 룰이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또다시 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좀 극한 그렇죠. 대립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와 함께 정가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국정원이 위조된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건. 이 사건의 끝은 어디일까? 끝까지 가기도 전에 망신살을 뻗은 세 남자를 만나봅니다. 2월 21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발급 기관이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어도 야당 주장처럼 날조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예 위조 공문, 간첩 조작 사건으로 단정을 하고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서울시 공무원으로 위장하고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자가 간첩으로 밝혀진다면은 어떻게 민주당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날조된 것으로 드러났지요. 불과 20일 만에. 그런데 문서 발급 기관이 중국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의 차이만 있다고 했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망신당한 또 다른 남자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지요. 또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화령시 공항부부터 뭘 얻었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방첩 사건입니다. 그래서 위조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내용이 위조가 아니라 내용은 진실인데 중국이 얘기하는 위조의 의미는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비정상적인 루트를 받았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유우성 간첩 증거자료는 진본이다. 그런데 중국 중앙정부가 자기를 통하지 않고 지방정부를 통해 그 자료를 얻어가는 바람에 빈정상했고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부터 받아간 그 자료는 진본이기는 하지만 위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 그러나 이걸로도 설명이 어려웠던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결국 유우성 변호인 측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즉 민변과
주한 중국 대사관과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몇 가지를 보면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뭐가 이게 문변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말입니다. 언론나 우리가 문제를 삼을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나 망신의 압권은 바로 이분 춘천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김진태 의원입니다. 이분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명불허전입니다. 국정원이나 검찰이 위조한 거다라고 반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좀 추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좀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좀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 사이에서는요, 뭐 꼭 중국이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 자기들이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른 나라 뭐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이게 좀 미궁에 빠지는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중국 국적인입니다. 중국 예. 화교. 예. 그러니까 어떤 자국민 보호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라는 점, 중국으로서는. 예.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뭐니 해도 형제 국가예요. 우리 예. 대한민국보다 훨씬 가까운 국가입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거는 중국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다른 문서를 제출할 알겠습니다.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이거를 위조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국익을 팽개치고 네. 당리당략이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일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체결된 FTA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FTA 체결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하고 캐나다하고는 뭐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체결이 됐고 내년부터 아마 발효가 될 것 같고요. 네. 이 캐나다하고의 FTA가 거의 한 9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5년도 7월에 이제 처음으로 협상을 시작한 이후에 뭐 2008년도까지 계속 여러 차례 공식 협상을 이렇게 개최해 오다가 2009년도에 광우병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더니 이제 2009년도에 캐나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WTO에 제소를 하면서 이 FTA 협상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작년 11월부터 이제 다시 협상이 시작되었고 올해 들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어제 결국엔 그 캐나다 총리가 이제 방한한 그때에 맞춰서 이게 타결에 이른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뭐 우리나라가 뭐 경제 용토가 뭐 얼만큼이고 세계 몇 이내 뭐 이런 이야기부터 뭐 수출의 날개를 달았다는 등 뭐 자동차는 없고 소고기는 양보했다는 등 이런 좀 내용의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전에도 아마 한미 FTA 관련해서도 그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협정사안에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이게 정말 어떻게 된 그 조약 그 내용인지를 좀 자세히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그 별로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내용을 파고 들어가서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한미 FTA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캐나다 관련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더 살펴봐야겠지만 오늘은 일단 이 FTA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 또 발생 가능한 문제점 그리고 이미 49개국하고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상태예요, 이미.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이 FTA, 자유무역이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그냥 자유무역을 어떤 뭐 신자유주의나 이런 것처럼 무조건 반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다 이렇게 개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을 좀 잡으실 수 있게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해요. 네, 이 FTA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각 나라마다 맺는 FTA 내용도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가 FTA 처음에 얘기될 때만 해도요. 완전히 WTO 체제를 대체할 것처럼 그래서
성결해서 맺지 않으면은 마치 큰 피해라도 보는 양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시간에 제대로 좀 들으시면은 조금 개념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이 FTA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나라 간의, 양국 간의 협정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WTO는 다자 간 협정이에요. 그렇죠.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제 이 많은 나라들이 함께 어떻게 무역 교역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요. WTO고, FTA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모이면 아무래도 그 협상을 해나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잖아요. 타결을 이루기가. 네. 그러니까 두 나라 간에만 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걸 이제 FTA라고 하고, 여기에는 이제 뭐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사람, 자본 등에 관한 포괄적으로 그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협정으로 맺어지게 되고, 이런 FTA의 장단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유무역 이론이란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론적 한계가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경제학에서 이 자유무역 이론이란 것은 대개 이 경제적 이득 분석을 하기 위해서 생산 요소의 이동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분석을 해요. 생산 요소라는 건 뭐 사람 노동도 될 수 있고 자본도 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 간의 이제 직접 투자라는 방법으로 그 자본 간의 이동이 지금 현재 거의 자유로운 상황이라서 그 대부분 이제 경쟁력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시장 근접성이 좀 있는 지역에다가 현지 투자,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통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거기서 직접 생산을 해서 가까운 시장에다 내다 파는 식으로 많이 이제 이미 하고 있거든요. FTA를 하기 이전서부터.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북미 지역,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멕시코, 캐나다에 많은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공장이 이미 설립이 되어 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FTA가 추진이 된다라고 해도 경제적 기대 효과가 훨씬 작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북미 지역 그 생산 공장에서 만약에 이제 FTA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부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내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무관세로 수출을 하고, 북미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조립해서 완성차를 판매하는 식으로 부분적인 이제 국제 협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아마 될 거고, 이렇게 구축이 되게 되면 지금 뭐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동차를 얻고 뭐 소고기를 줬다라는 식의 그 효과보다도 아무래도 실질적인 효과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비교 우위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 투자, 특히 이제 경쟁력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보다도 오히려 직접 투자를 더 선호하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이제 새로운 이론으로 나온 게 제품 수명 주기론이라는 이론이 나왔는데,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이 이제 나오게 되면 처음에는 자국에서 생산을 해서 자국 내에서 이제 소비를 하고, 이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자국에서 생산을 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형태를 가지고 가다가, 이게 시장이 더 성숙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직접 이제 해외 투자, 해외에서 생산을 해서 해외에서 소비를 하는, 판매를 하는 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시장이 이제 아주 성숙해서 쇠퇴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가지고 있던 기술을 개도국으로 기술 이전하는 형태로 이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경쟁력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 성장 단계를 넘어서 성숙 단계로 들어가서 해외 생산, 해외 소비 형태로까지 넘어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FTA 관련해서 가장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이다라고 하면, 자유교역을 확대를 하게 되면 총량적으로,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이 증가한다라는 건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동시에 양국에서 이제 도태되는 기업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하고 소고기로만 딱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경쟁력 있게 되면 캐나다는 거의 자동차가 유일한 제조업 기반이에요. 근데 그런 유일한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축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해서, 농축산업 관련해서 완전히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도태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 경제학 이론에서는 총량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인 이제 공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도태되는 기업들이 뭐 업종 전환을 한다거나 혹은 그런 기업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다른 기업으로 다시 재취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이득을 보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긴 하지만 그만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무역 이론이란 것이 생산량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분배 측면에서는 완전히 무책임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FTA를 추진을 하려면 이 이득을 보는 산업과 그 피해를 보는 타격을 입는 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라든지 보상 체계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이제 FTA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여러 나라하고 FTA를 추진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농업 관련해서는 그냥 보조금을 퍼주는 식의 정책만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벌써 수백 조 원의 보조금이 그 농촌 지역에 투입이 됐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어떤 농업의 경쟁력을 그 육성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농업 분야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이게 그냥 그 어떤 농업의 경쟁력보다는 소비적인 식으로 그냥 돈을 낭비하는 식의 투자가 보조금 지급이 더 많아져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또 분배 측면만을 너무 강조해서 자유무역을 거부하다 보면 소비자 측면에서 이제 소비 지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상품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이점이 분명히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소비량도 더 늘어나서 분명히 소비 지출 측면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서 소비 면에서는 분명히 이득을 보는 면이 있지만 지금 이제 경제 성장 면에서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만큼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FTA라고 하면 이게 경제 생산 측면, 분배 측면, 지출 측면에서 고르게 살펴봐야 되고 지금처럼 무리하게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대해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지 좀 국민의 여론도 수렴하면서 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급하게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만 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네. 역시 FTA 자체를 체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체결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오늘도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였습니다.